신용은행 대비 조달 비용은 더 높고 또 자본 비율은 낮은 관계로 구조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습니다. 지역 내에 자금 공급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지방은행들이 최근 연체율 급등 등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방은행만의 위기가 아니고 지역 경제, 나아가서 국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방은행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창영 IM금융지주 ESG 전략경영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나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방 경기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32%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5개 지방은행의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로 1%를 넘어섰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4%포인트 급증했고 2016년 3분기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이 1%가 넘어서면 위험 신호다 이러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해외 연구에서 보게 됐을 때 1%를 이제 어떤 그 은행의 부실의 어떤 임계치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미국의 CFI 같은 연구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이 1% 연체율이 도달했을 때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연체율이 속도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IMF의 보고서에도 연체율 1%에 상당히 주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 지방은행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금융업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GRDP가 124.4% 성장하는 동안 대구는 77.6%, 부산은 80.4%에 그쳤습니다. 광주는 117.2%, 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227.6%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 지역 차이를 넘어 우리 경제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가 가치 지식가만 산업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이 산업, 인구, 자본을 흡수하고 지방과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지역 경기도 둔화되면서 이런 대출 구조가 지방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방 경기가 상당히 그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이런 분야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지역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출 쏠림 현상이 많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 부실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또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형 금융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중소기업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상당히 그 대출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또 그 기업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이자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쉽게 구조 조정을 못하는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또 그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또 큰 문제다 이러는데 그게 리스크가 얼마나 됩니까? 주요 지방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약 37조 32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6조 1124억 원으로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대출의 지표가 되는 고정이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745억 원에서 6,979억 원으로 1년 새 3배로 증가했는데요. 차주들이 불경기 속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잠재 부실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지방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부실 대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최근 보게 되면 서울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 리테일 뱅킹하는 은행들 보면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죠. 보통 예금 연 금리가 뭐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예금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들의 그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일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 4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지방은행들 최근 보게 되면 한 두 자릿수에서 지금 한 10% 이내 9%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이 높은 위험 대출, 대체적으로 부동산 PF 같은 데 이제 많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의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은데 중소형 건설사들의 특징은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초기에 그 착수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브릿지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공시일률이라든가 미분양 같은 게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파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럼 그 은행에다 돈 빌려줬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실화될 가능성이 노출돼 있다. 그게 사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높은 원가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높은 대출 운용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에서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인터넷 은행들이 생기면서 지방은행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말 기준 IM뱅크를 포함한 6개 지방은행의 총 대출 잔액은 206조 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세계 인터넷 은행의 총 대출 잔액은 64조 9,575억 원에서 74조 951억 원으로 14%가 늘어 지방은행보다 4배 정도 앞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 뱅크의 기업 대출 규모가 미미해 절대적인 규모 차이는 있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도 살펴보면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곳은 BNK 부산은행으로 85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한 수치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순이익이 1,3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쓰면서 따라잡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너무 쉽게 은행 업무를 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점 점포들이 없는 그런 온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지점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은행 거래의 90% 이상이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을 둔 이런 오프라인 점포들이 꽤 많고요. 그러면 왜 디지털화가 안 되느냐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고령층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뱅킹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떨어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점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고정비 부담으로 늘어난다 이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에서도 이렇게 좋지 않은 지방은행들이 그 IT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좀 그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지털화가 안 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은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지털 경쟁력 측면에서도 지방은행의 한계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태생부터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지방은행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지점이나 대면 상담과 같은 오프라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방은행 점포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역 기반 은행 6곳의 점포 수는 785곳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곳이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809곳에서 806곳으로 3곳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점포 폐쇄 속도가 4배나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각 은행이 본점을 두고 있는 거점 지역에서 점포 축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이들 지방은행은 지점을 없애거나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축소했습니다. 출장소는 지점보다 규모가 작고 상주 직원이 적어 고액의 대출을 받거나 복잡한 금융상담 등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에 온라인 뱅킹 등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방은행의 위기가 우리 경제 또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악영향은 먼저 이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어려운 그런 신용 경색 현상으로 인해서 보통 지역에 또 이제 자영업 기반을 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용을 줄이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감소라든가 또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상당히 나쁜 영향들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국민 경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 은행이 하나 파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경제 GDP에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실업률 같은 측면에서는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2년 내에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지방은행이 파산했을 때 우리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실업률이 2년 동안에 1%포인트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역 경제에서 이제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은행들이 보통 이 부실이 심화될 때 어떤 특정 은행으로부터 부실이 발생이 되면 그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우리가 보통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이런 은행이 지역 기반 둔 이런 그 소규모 은행인데 SVB가 이제 파산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가장 설립 취지가 60년대에서 70년대 세워졌던 은행들은 지역 구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중은행들이 주로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설립이 됐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화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이제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학생들 중심으로 어려운 그런 고학생들 장학금 지원, 지역 행사 후원 이런 순기능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은행들이 그 지역에서는 점포수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해서 동네 사람방의 역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는 그런 금융단체잖아요. 지방은행은 2024년 기준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위 지역에서 인구 1만 명당 점포수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 내에서 금융 접근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에서도 아이엠뱅크는 인구 1만 명당 0.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에서 4대 시중은행은 0.08개를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은행이 역유석배 가량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역시 부산은행이 1만 명당 0.52개, 광주에서는 광주은행이 0.49개,
제주에서는 제주은행이 0.43개를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중은행 대비 큰 폭의 운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라든지 농어촌 거주자분들에게 물리적 점포망이 여전히 중요한 금융 채널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점포 유지는 단순한 영업 전략을 넘어서 금융 포용성 확보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크게 높습니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평균 57.5%로 4대 시중은행 대비 1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는 지방은행들이 지역 기반 중소기업 대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내 자금 공급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방은행은 수익 규모 대비 지역사회 기업 비중이 높고 포용금융의 실질적 수행 주체자로서 차별화된 금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당기순이익이 시중은행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역사회나 공익지원 규모는 수익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IM뱅크도 지역은행으로서 12.4%의 지역사회 공헌을 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시중은행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지방은행이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기업 전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행은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전성 제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전성 지표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종이하 여신 비율, 즉 총 대출 대비 이러한 그 고종이하 여신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되느냐. 그 NP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NPL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를 상각하거나 이제 그런 자산관리공사에 이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L을 떨어내야 실제적으로 이제 충당금 적립도 좀 덜 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조정인데요. 시중은행에 비해서 지방은행들은 기업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소기업들이 보통 차주의 그 위험가중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대출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다 보니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런 그 대출의 부실이 발생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가계대출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고객에 대한 변경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령 금융 소비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특화 금융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 금융 특화 서비스. 그러니까 외국한 송금이라든가 환전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화가 전국적인 은행으로 가는 하나의 그 첩경인데 아직도 오프라인 영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청년층의 신규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비대면 채널들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점포도 시범 사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전략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은행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관계형 금융을 유지하면서도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넓혀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 특성이 맞는 자금 공급을 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지방은행들이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IM뱅크도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유하이브리드 뱅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지난해 광주은행은 토스뱅크와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다른 지방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협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핀테크 기업은 지방은행의 영업 노하우와 지역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은행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은행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은행 육성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방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 지정 우선권, 지역 공공기관 거래은행 우선권, 공공기관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은행의 영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방은행 협의체와 정치권이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이 부분은 어떻게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의 내용 지금 박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자. 시중은행하고 경쟁해서 유리한 그런 시중은행의 지방 점포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들,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많이 이전했거든요. 그런 공공기관들이 주로 거래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중은행들 지역 지방 점포라든가 본인들이 좀 거래하는데 편의성이 높은 은행들을 이제 컨택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고 자금도 일정 부분 예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무화 조치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세제 인센티브 측면입니다. 먼저 법인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행 많이 거래하는 지방 기업들에 한해서 법인세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또 지방은행들 한해서도 예금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그런 조치들도 하나의 그 주요 골자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 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은행들끼리의 왜 지역에서 지방은행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시중은행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지방이 대도시나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이제 그 설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적 그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은행의 자금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영업구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지방은행이 수행하는 지역 금융 기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때문에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는 지방은행 개념을 지역은행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엠뱅크는 본점을 지역에 두고 지역의 최대 점포망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역에서의 역할과 기여도는 그대로인데 법적으로 시중은행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은행 특별법이 지방은행에만 국한되어 적용될 경우에 저희들이 역할과 기여도를 그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으로 나누는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활동 기준 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지역은행으로의 개념을 확장한다. 저는 이제 대구은행이다. 그러면 경북까지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방은행은 사실 법적 제한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은행이라면은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일부 인허가를 통해서 이제 경북 지역까지 이제 진출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규모 점포를 개설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역은행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그 공간적인 개념이 넓어진다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기능의 역할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라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특화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은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대구은행이 서울에 와서 그 본연의 취지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금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인근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언뜻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규모 특화은행이라는 게 외국에 많은데 미국에 최근에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SVB인데 그게 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벤처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특화은행으로 유명한 건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은행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그니처 은행이라는 데도 있는데요. 이런 데는 이제 상업용이나 부동산 금융에 특화돼 있어요. 아까 이제 부동산 임대업 쪽에 진출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특화된 은행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은행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스몰 라이센스를 풀 라이센스 말고 좀 각각 좀 특화 은행으로 좀 많이 만들자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이 좀 확대돼서 지방의 어떤 그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 은행이 상당히 이제 좀 일반화된 개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진출 지방은행을 보면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저희 IM뱅크는 수도권에 10개, 그러나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10개, 경남은행 9개, 전북은행 11개, 광주은행 16개 등 대부분 지방은행들이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정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은행이라는 분류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 권역과 법적 개념의 괴리는 규제와 정책의 설계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을 비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의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지역 밀착형 은행이며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 산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에서 지역은행으로의 개념 확장은 단순히 용어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기반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 접근 방식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위기에서 은행장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 최근 보게 되면 그 은행 직원들의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부 통제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의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은행장이 상당히 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금융직원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일탈을 예방하는 교육들 이런 걸 강조하고 고가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CEO가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본부장이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해태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월드컴 앨런 사태를 보면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앨런이 상당히 그 에너지 기업으로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쉽게 해서 분식 문제 기업 그 회계 분식으로 해서 파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반니 옥슬리라는 상원 의원이 이런 그 회계 분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그 회계 데이터의 회계 자료에 대해서 CEO가 직접 서명하고 문제 생기서 책임지도록 해라. 그게 이제 발의가 됐죠. 일명 사반니 옥슬리 법안입니다. 그 이후로 회계 분식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CEO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직원들을 이제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온정주의를 버리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또 다른 문제가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전문적으로 그 준법 감시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직원들이 순환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점에 일하다가 본점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하는 직원도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한테 뭐 사실 어떤 뭐 예를 들어 그 규정이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는 웹에서 전문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를 채용을 해서 항상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누가 나를 모니터링하는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CEO가 직속 보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직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 원종주의 문화보다는 조금 더 뉴트럴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 채용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그 내부 통제 기강을 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지방이라는 개념, 지리적 개념이 아닌 지역이라는 공동체와 산업의 맥락 안에서 지역은행의 제도적 위상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마련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금이 지역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와 산업, 인구, 금융 수요를 잘 아는 금융기관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역의 은행이 바로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지역 특화기업 육성, 지역의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은행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과 이제 은행의 역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아까 이제 지방 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된 그런 기관들이 중심으로 지방은행들을 의무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구속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죠. 은행의 역할, 너무 이자 유익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다.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특화금융, 예를 들어서 환전 서비스라든지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자 수익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비이자 수익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그 연금 사업들이 상당히 은행들 관심이 있는데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연금 상품 취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내용은 디지털화입니다. 일부 은행들의 어떤 오프라인 은행을 거점별로 이렇게 좀 줄이면서 거점화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절감하고요. 그 자금 절약된 부분을 가지고 IT 쪽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방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